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모험하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특히 그 아빠들, 남편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길을 자기가 안다는 거. 자주 써버릇하다 보면 저의 노하우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모험은 시작됐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AI 만능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이 논의에도 딱 들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설입니다.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방송으로 하면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편집 시간이 좀 적게 들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가버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겠죠. 단점은 이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실수한 게 그대로 나가서 망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주부터는 약속드리기를 화요일 날 한 3시쯤이 어떨까. 화요일 날 3시쯤에는 꼭 뵙는 걸로 하죠. 만일에 그때 좀 늦어지면 우리가 예고로 좀 늦어진다든가 어디 출장을 갔으면 다음 날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자면 저희는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 AI 만능 시대에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또는 이 AI 만능 시대, 그전에는 이런 거죠. AI 만능 시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용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생방송을 하면 질문을 좀 주세요. 질문을 좀 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고 또 제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죠. 일방적인 방송이라기보다 쌍방향, 이게 좋죠. 저는 사실은 그 방송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물론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에도 패널로 참여를 자주 했었고요. KBS의 김방희 씨가 하는 경제 라디오였나요? 거기도 출연을 좀 오래도 했었고 그때는 주로 전화로 했습니다. 잘 안 나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라디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디오는 분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그렇게 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제가 그 유원 미디어라는 세계 최초 아닐까요? DMB 방송 라디오 MC를 했습니다. 그때 아침 방송이 MC가 있는 방송이 7시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때 7시 방송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방송이 라디오를 접기 전까지는 계속했어요. 그러니 제가 나름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세계 최초의 DMB 방송 MC입니다. 그때 권영설의 돈이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이니까 그때도 포맷을 손님들 모셔서 한 10분씩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 모셔서 나의 직장 생활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상당히 재미있었고 그랬는데 한 몇 년 뒤에, 한 3, 4년 뒤에 유튜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방송을 했으면 아마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기부터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소비하기 시작했다면 좀 더 많은 독자분들을 일찍부터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는 메인 몸이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30년, 형지그룹하고 또 형지엘리트에서 약 3년, 또 이코노믹 데일리, 미디어 펜, 그리고 지금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까지 사실은 직장에 항상 얽매여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제가 마침 새로운 업종, 메타버스와 AI라는 업종에 있으면서 또 그거를 속에 전파하는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있을 때 한국경제TV에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스타북스라는 게 있었어요. 스타워즈처럼 시작합니다. 빰빠밤 하면서 스타북스 하면서 제가 어떤 코너를 했냐면 권영설의 북카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서교동의 어느 북카페에 제가 딱 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이라이트 같은 것을 한 30초 하고 나서 앉아서
한 9분, 10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책 한 권씩 하는 거였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생방송을 하면 그 북카페 개념도 좀 도입해서 새로 나온 책 또는 여러분께서 놓치셨을 게 분명한 책, 그러나 읽어두면 너무너무 좋은 책, 이런 책들을 자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는 나름 폭발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쌍방향 액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 저희 3월 11일 날, 지난달이죠 벌써, 3월 11일에 창간 포럼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캠페인, 우리가 캠페인 저널리즘, 서비스 저널리즘이라 해서 저는 그냥 이 기사 보도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제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가 7분 메타버스 AI 영화제였는데 제가 운 좋게도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코엑스에서 시상식을 할 정도로 큰 행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AI 영화제. 상금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독이 되면 또 수상하게 되면 다른 AI 영화나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감독이 아니라 배우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아역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실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외국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개성 있는 얼굴들을 AI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만드는, 그게 이제 한국의 얼굴, 페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그런 시상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선배님들 중에 내가 멋진 할아버지다, 멋진 할머니다,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그 상을 받게 되면 아마 여러 군데서 얼굴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따른 돈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메타노믹스.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모범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차차 보고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목은 AI 쓰기를 두려워하는 당신께, 이런 제목입니다. 감성적인 제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발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공감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나온 지가 한참 됐죠. 그때가 뭐 지금같이 AI는 아닙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걸 너무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전화번호부 외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산기가 나오면서 암산도 잘 못하고 이런데 내비게이션은 특히 그 아빠들, 남편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길을 자기가 안다는 거. 근데 내비게이션까지 이걸 또 자주 써버릇하다 보면 그러면 지도를 읽는 법 이런 거,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가 싶은데 새벽에 골프장을 가는데 큰 길을 지나버린 거예요. 큰 길이 그게 잘못 지나면 그게 안 들어가면 돌아오는데 한 30분은 걸립니다. 고속도로 옆이어서. 그때 지나버린 바람에 겨우겨우 한 10분 남겨두고 도착할 골프장을 20분 늦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내비게이션 안 하나.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고 그때 이후로는 저는 이제 지도도 잘 안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낙심천만 아닙니까? 이제 지도도 못 보지, 그리고 내 능력도 없어졌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미래학 세미나에 갔다가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모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전에는 모르는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왜? 다시 나오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저 밑에 한 2km 있다가 우회전 해야 될 길도 그냥 지금 우회전 했다가 가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그래서 나한테 내비게이션이라는 비서가 생기고 보니 굳이 연연하지 않고 그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모험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보면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가족들과 다닐 때나 와이프랑 같이 다닐 때는 잘 안 그렇습니다만 저 혼자 다닐 때는 갔다가 딴 데 가보는 거예요. 이리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리 가보면 어떻고 돌아올 거고 긴 차이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난다는 어떤 반가움도 있고 가다가 아주 괜찮은 맛집도 찾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꼭 와보고 싶었던 어디도 우연하게 가게 되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모험은 시작됐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AI가 다 하니 어떻게 하느냐. AI 만능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이 논의에도 딱 들어맞는 겁니다. AI가 나왔으니 뭘 하느냐? AI한테 시켜놓고 우리는 더 모험을 하자. 더 멀리 가보자. 그죠? 자, 영어 겨우겨우 공부하고 중국어 겨우겨우 공부하고 일본어 겨우겨우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충분히 이 생성형 AI로 누구라 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렇다면 나는 중동과 비즈니스 할 게 무엇인가? 아프리카에 나는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차적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꼭 AI뿐만 아니라요. AI뿐만 아니라 처음에 계산기 나왔을 때도 그랬죠. 계산기 나와서 막 우리가 주산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산 9단 우리 친척들 중에 왜 상고 다니는 사람들 주산만 몇 단만 돼도 암산 다 했죠. 그런 퀴즈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산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똑같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속셈도 못하고 써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이런 농담이 있었던 거 기억 안 하십니까? 미국 가면 사람들이 계산기만 써가지고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암산으로 딱 얘기하면 깜짝 놀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놀래면 뭐합니까? 저도 놀라겠어요. 근데 놀래면 뭐예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수학 같은 게 어떻게 수학의 원리에 대한 궁금증, 행렬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적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푸는 건 잘했는데 지금 다시 풀어보니까 풀지도 못하겠어요.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데 그 원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낸 거예요? AI, GPU 이런 거잖아요. 게임 엔진이라는 게 전부 행렬 계산이랍니다. 행렬 계산. 그러니 수학의 그 원류에 들어가서 고민한 사람들은 컴퓨터, 더 나아가서 게임, 그래픽, 그 다음에 AI 이런 데서도 다 그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는 이제 그냥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맡기고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100년도 전이겠죠. 전부들 그림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화가라는 직업이 정말로 유명한 루벤스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대부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초상화. 똑같이 개성 있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그리는 게 직업이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나와버리니 이제 그림은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림이 더 고차원적으로 가는 그림도 있고 그죠? 예전처럼 똑같이 사람, 정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을 뿐 새로운 곳에 가서 창출할 가치는 훨씬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성형 AI를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계산기나 아니면 사진기 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치면은 사진기가 있으면서도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계산기가 있으면서도 다른 수학적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생성형 AI도 쓰면 쓸수록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도움받고 제가 아주 점심때 식사하면서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거기서 오늘 뭘 들었냐 하면 AI가 절대 대체 못할 몇 가지, 7가지 하는데 예를 들면 몸으로 약간 복잡한 노동.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나르는 거는 로봇가 하겠지만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씻겨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이런 거는 어려울 거다. 그런 거는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약간 이제 고참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탁 뜨이는 게 뭐냐면 그 강의하는 사람이 이래요. 안묵지
플러스 리더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걸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십은 AI가 대체하기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암묵지를 가진 리더십은 진짜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암묵지 아시잖아요. 명시적인 지식 말고 암묵지는 제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누구한테 가르쳐주기도 어려워요. 그 대신에 저는 잘해요. 지금 우리가 이 전체 큰 제목이 뭐예요?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잖아요. 딥스마트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암묵지입니다. 자기가 경험으로 쌓은 거. 어느 날 경험으로 쌓아오고 어느 날 요걸 꼭지를 돌리다 보니까 3바퀴 반이 딱 맞는다든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체험으로 쌓은 그런 암묵지를 가진 사람이 특히 리더십 포지션에 있을 때, 즉 쉽게 얘기하면 뭐 사장이나 아니면 나이가 든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암묵지를 가진 것은 AI가 대체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걸 들으시는 제 친구분들 좀 되시는 분들 희망적인 겁니다. 우리 나이의 사람들, 후배들한테는 약간 미안하지만 우리 나이의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암묵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AI가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다. 더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암묵지를 갖고 결정적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들. 그럼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차가 좋은 차가 있는데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 경험으로 쌓아서 차도 막 가다 쓰는 차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낫습니까? 지금도 AI가 대부분이 무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AI를 마치 처음에 내비게이션 하듯이 그 다음에 반가워하면서 썼던 카메라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썼던 계산기 이런 것처럼 활용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정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소모하는 시간들 예전에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학 공부하는데 시간 다 가는 거. 그 다음에 책도 억지로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저도 책을 열심히 잘 읽는 편인데도 전에 말씀 안 드렸던가요? 매일 한 권씩 읽어도 1년에 365권인데요. 웬만한 두께의 책 이거 매일 한 권씩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정말 열심히 사흘에 한 권 읽어도 1년에 100여 권밖에 더 읽겠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책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요약해 주는 거 듣고 읽어볼만 하네 하면 읽고 아니면 그 챗GPT가 요약해 주는 거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서 30분 늦어서 비즈니스를 거의 망칠 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또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다른 세상을 맛보려면 우리가 AI 정도는 완전히 내 비서로 써야 되겠다.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어느 방송에 소설가 황석영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사회자가 생성형 AI를 쓰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씁니다. 어떻든가요? 하니까 박사급 20명하고 일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이 엄청 비싼 멤버십이 있다 그러면 제가 권하지 않을 테지만 사실은 완전히 유료인데도 저한테 듣고 처음 썼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굉장한 아쉬움이다.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안 쓰듯이 그리고 아직도 주판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지금 휴대폰으로도 카메라 나온 시대인데 그것도 못 찍어서 막 그림 그려야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미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효율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됩니다.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